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출발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이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이 일단은 봉합되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일단은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중국에서도 히토류 통제 조치가 일단은 유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미증시가 안정적으로 이번 이 간밤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1%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감도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뉴욕 증시고요. 또 이어서 밤 사이에는 여러 가지 AI 반도체 관련 호재들도 기술주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들 살펴볼 거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미중 합의 기대감에 AI 관련 반도체주들의 잇따른 호재, 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밤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71%, 나스닥이 1.86%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밤사이에 1.2%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시장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준 이슈들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주말 사이에 말레이시아에서 이틀간 이 협상단의 합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상당히 진척이 있었다는 점 어제 말씀을 이미 드렸었는데요. 이 관세와 수출 통제 등의 핵심 쟁점에서 상당히 포괄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주에 열릴 이 에이펙에서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에는 사전 합의틀을 주말 사이에 마련한 것인데 양국 정상은 이번 주 한국에서 만나서 해당 합의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고요. 또 물론 완전히 무역 협상이 타결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보단 휴전 기간을 늘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시장이 안도감을 가졌고요. 이 중국은 이번 합의안에 따라서 12월 1일부터 예고했던 이 히토류 수출 통제, 또 미국은 여기에 대응하는 100%의 추가 관세를 잠정 연기한 것으로 현재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 틱톡의 미국 매각 조건도 결정이 됐고요. 또 이어서 밤사이에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무역 합의 임박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긍정적이라면서 이 며칠 내에 미국과 브라질 간의 분쟁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멕시코 대통령 역시 미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한 무역 협상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 관련 소식은 다만 조금 아쉬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과의 합의가 근접했지만 수요일까지 준비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상당히 약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다는 점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소프트뱅크와 오픈 AI 관련된 긍정적인 반도체 관련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소프트뱅크의 이사회가 오픈 AI에 대한 2차 투자금 225억 달러, 한화로 약 32조 원의 집행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지난 4월에 발표됐었던 41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의 일부 격인데요. 이 때문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AMD 등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또 퀄컴이 장중 20%대 상승을 보이는 등 폭발적인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 칩 시장에 출사표를 내밀게 되면서 이 엔비디아와 AMD 칩에 대한 대항마 AI 200 칩의 출시를 밝힌 건데요. 이 전력 효율성과 전무후무한 메모리 용량을 갖췄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엔비디아 역시 2.8% 상당히 상당한 그런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AI 칩은 크게 학습용과 추론용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엔비디아의 주력 칩 블랙웰은 두 가지가 모두 수행 가능한 반면에 퀄컴의 이번 신형 칩은 이 추론용 칩을
주로 겨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지위는 여전히 공고하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시장의 돈들이 과연 어떤 업종에 집중됐는지 이 한눈에 살펴보기 이전에요. 이번에 퀄컴 신형 칩, 이 앞으로의 개발 로드맵을 보자면요. 2026년에 AI 200 칩, 그리고 2027년에 AI 250 칩, 250 칩이 출시가 될 계획입니다. 이어서 히트맵 통해서 밤사이에 자금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상승불이 초록불, 그리고 빨간불이 하락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형 기술주 중심의 강세장이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M7들이 각각 1%에서 약 4%가량 강하게 상승불을 켰었고요. 특히나 애플 경우에는 2.28% 장마감 직전에 상승폭을 확대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 월마트나 벅셔 해서웨이와 같은 일부 방어주와 금융주들은 좀 약세를 보이면서 리스크온, 그러니까 보다 높은 수익률과 또 성장주에 강하게 베팅하는 흐름들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럼 밤사이의 특징주들 M7 중심으로 가장 먼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4%대 강세가 역시나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이 밤사이에 켄터 피츠제럴드가 사실상 지난 금요일에 발표했던 이슈인데 이 밤사이에 다시 한번 두드러졌습니다. 이 켄터 피츠제럴드가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 $355에서 $510가량으로 다시 한번 상향 조정했고요. 이 중장기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더해서 11월 6일 연례 주주총회를 앞두고 테슬라 이사회 의장이 머스크 CEO에게 $1조 급여 패키지를 다시 한번 찬성한다고 호소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이번 주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테슬라의 주가를 동시에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서 구글은 3.62%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넥스트라에라 에너지와 아이오와주의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됐고요. 또 엔비디아 2.81% 올라섰습니다. 이 독일의 통신사 도이치텔레콤과 독일의 10억 유로, 한화로 따지자면 1조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설립 계획을 밝힌 것이 개별주 이슈로도 작용이 됐고요. 이어서 나머지 M7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5% 강세 시현했습니다. 구겐하임이 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목표가는 $586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 현재가 대비해서 약 10%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메타는 1.7%가량의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메타버스 사업부를 재편하겠다라고 밤사이 밝혔는데요. 메타버스 사업부의 수장을 슈퍼 인텔리전스 랩으로 인사 이동시켜서 AI 제품의 총괄을 맡게 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이어서 아마존도 1.23% 상승했는데요. 이 향후 3년간 네덜란드에 14억 유로, 그러니까 약 16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화요일부터 최대 3만 명의 인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게 비용 절감에 대한 단기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오히려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기술주와 또 밤사이에 이슈가 있었던 실적 발표주 한 가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가 2.7% 거의 2% 후반대 상승세를 시현했는데요. 미국 에너지부와 10억 달러 규모의 슈퍼컴퓨터 및 AI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암 치료와 핵 융합 에너지, 이 국방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계약에 활용될 슈퍼컴퓨터는 AMD의 MI355X 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AMD 칩에 대한 기대감 올라갔습니다. 또 이어서 팔란티어도 2.46% 상승했는데요. 이 폴란드 국방부와의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 레드캣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드론에 대한 이 비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 GPS가 차단된 환경에서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항법 비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 때문에 다시 한번 팔란티어 주가 2%대 강한 움직임 보였고요. 큐리그 닥터페퍼, 우리가 흔히 마시는 닥터페퍼
할 때 그 기업이 맞습니다. 밤사이에 실적 발표 이슈로 거의 7%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연간 매출 성장률을 중간 자릿수에서 이 높은 한 자릿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3분기 호실적은 물론 또 아폴로와 KKR이 인수를 위해서 70억 달러의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발표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이 지난 히트맵에는 없었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 미칠 만한 4가지 테마성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히토류와 배터리를 제외하고선 말이죠. 우선 양자 컴퓨터는 지난주 이 월스트리트에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다시 한번 양자컴 기업들이 미 정부에게 지분 투자 방안을 협력 중이다라는 소식이 밤사이에도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요. 이외에도 가상자산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가 시티와 함께 결제 인프라 개발 협력을 발표했고요. 또 컴퍼스 포인트가 이 목표 주가를 로빈후드에 대해서 상당히 상향 조정을 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반면에 히토류와 배터리 관련주들은 그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상승세를 시연을 했었죠. 이 때문에 밤사이에는 오히려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그간 이 관련주들이 중국의 히토류 공급망을 대체할 만한 대안으로 부각이 됐다는 점에서 밤사이에는 오히려 양국의 사이가 봉합된 점이 매력을 반감시켰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밤사이에 매크로 지표들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는 지난주에 7% 이상 급등했다가 이번 주 들어서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밤사이에 블룸버그의 보도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오펙 플러스가 이번 주말 회의에서 12월에 하루 13만 7천 배럴의 규모를 증산하겠다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미중 갈등 완화 속에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서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 6원 가까이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 리스크 온,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대표적으로 1%가량 상승했고요. 또 지니어스법이 시행된 이후에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반년간 이 전년 대비 70%나 급등했다는 소식까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반면에 금 가격은 이 밤사이에 4,000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한때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마찬가지로 3%가량 하락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미중 간의 갈등 봉합으로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특히 눈에 띄고요. 국채금리는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반대로 미중 간의 갈등 봉합이 국채금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이 혼재되면서 장기물과 단기물 사이에서의 약간 괴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이제 금 가격에 더해서 구리 가격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파운드당 5.13달러를 기록하면서 밤사이에 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구리는 닥터 코퍼라고 불리면서 이 제조업 전반에 쓰이면서 또 이어서 경기 회복의 지표로도 활용이 되죠. 미중 간의 이런 갈등 양상이 다시 한번 완화되면서 구리에 대한 수요도 사상 최고치가 근접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구리 관련주들 흐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밤사이에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월가의 트렌드를 한눈에 캐치하는 월가. 톡. 네. 자, 오늘 출발해 보도록 저만 하겠습니다. 아니, 왜 저만 하나요? 언제부터? 맞는 걸 좋아해가지고 짱구 큐피티 좀 화살을 쳐주세요. 맞고 싶어가지고. 네, 자 오늘 사실 뭐 증시가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뭐 지수상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 장중 굉장히 내내 좋아요. 펼쳐진 게 굉장히 오랜만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예. 어제 뉴스 그 보셨어요? 어떤 댓글 뉴스? 엄청 폭발하던데. 어떤 기자님이 네. 잘못 쓰셨어. 잘못 쓴 건 아니고 예, 예. 국장이 그동안 너무 안 좋아서 요즘에 엄청 뜨겁잖아요. 단기간에. 그래가지고 아이고 서학개미들 어째 이걸 쓴 거예요. 이렇게 타이틀을. 그때 난리가 났어 댓글에. 댓글이 어떤가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미국 주식 오른 거 지금 생각 안 하고 지금 쓴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쵸. 뭐 국내 투자자들 그동안 많이 참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단기적으로 쓴 것도 있는데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보자면 아직 멀었죠. 그래서 지금 미국장이 그동안 계속 꾸준히 올랐던 이런 역사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벤치마킹 하여서 네. 앞으로 국내장도 장기 투자가 가능한 장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뭐 미국장은 저희 뭐 맨날 나올 때마다 저는 재방송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아니 이게 그렇습니다. 몇 번을 도대체 신고가를 몇 번을 말하는 겁니까? 네. 이거 지금 이번 연도에만 몇 번을 말했을까요? 한 최소 50번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희 제가 뭐그 최근에만도 정도 됐을 것 방송에서 같습니다. 한 뭐 10번, 한 넘게, 10일 정도는 계속 사상 사상 최고치다, 최고가를 뭐 갱신했습니다. 계속 뭐 정고점을 올라간다. 돌파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가 보기에 이게 떵떵거릴만 해요. 지금 사실. 네, 인정해야 증시가 되지 너무 않습니까? 좋으니까. 솔직히 예. 말해서. 주식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네. 이거 뭐 어떻게 태클을 걸기가 어렵습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좋고요. 인플레이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파월 의장이 뭐 별 할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네. 되면.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간밤에 사실 뭐 매크로적인 이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 발씩 양보를 한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그냥 증시에 굉장히 큰 저는 영향을. 빨리 시진핑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30일에 예. 지금 미중 정상회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연준의 방향을 결정할 차기 이 연준 의장 후보군에 지금 5명으로 추려졌습니다. 통화정책 핵심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지금 굉장히 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말 지명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후임 후보가 5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취재진에게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으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케빈 허시 전 연준 이사, 릭 라이더 블랙록 최고 투자 책임자 등 5명을 지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 이전 차기 의장을 공식적으로 지명할 계획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파월 의장을 겨냥해서 지금은 전혀 똑똑하지 않은 인물이 있다라며 다시 한번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까지고요. 이후 2028년까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임 여부나 사임 계획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 인터넷 매체 이 막시오스에 따르면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 자료를 인용해서 조사한 결과 가장 유력한 후보로 해시 위원장이 꼽혔습니다. 그 뒤로는 월러 이사 그리고 워시 이사 또 릭 라이더 최고 투자 책임자 보먼 연준 부의장 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기 발표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정책 영향력 강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케빈 해시 위원장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유력한 후보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근데 어질어질한데요. 이분 발언하신 거 뭐 평소에 보셨나요? 어떤 엄청 발언들이 있죠? 강성인데. 지금 그 주택 연방청장 그 필 불트 그분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필 불트 연방주택청장이 지금 리틀 트럼프라고 불리면서 맨날 그 주택금리 결정하는 그 기관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죠. 네. 거기서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 지금 저기 했다. 그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주체를 말씀해 주셔야. 그 의원이요. 네. 이사회 멤버. 이사 멤버 중에서 예. 지금 그 모기지금리 대출 일으켜서 네. 콘도 사업 했다고 지금 계속 퇴출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계속 자료로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좋아하죠. 근데 거기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끄집어낸 건데 그러니까 주택용 모기지로 대출을 받아서 콘도 사업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나를 해임할 권리가 없다고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소송을 걸었잖아요. 예, 그건 좀 위험한 이슈인데요. 뭐 위험한 이슈라고요? 불법 이슈죠, 불법 이슈. 그러니까 자기는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죠. 근데 필불투는 말이 불법이라고 안 되는, 주장하고 있고 예. 트럼프랑 지금 내쫓으려고 하고 있는데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까지 나가버리면 이제 완전 연주는 장악돼 버리는 거죠 지금. 그리고 캐비넷 그동안 계속 말하는 게 필불투 연방주택 천장하고 거의 똑같아요.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위원장으로 앉으면은 지금 뭐 다른 뭐 그런 거 물가 안정 최대 고용에 관련된 그 파월은 굉장히 침착하게 학자처럼 말하잖아요. 완전 바뀔 겁니다. 이 연설 브리핑 스타일도 전혀 달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그런 어떤 그 평온하고 지루한 연설은 듣기 힘들 겁니다.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죠. 굉장히 다이나믹한 표현을 쓰면서 텐션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자, 근데 저는 사실 미셸 보우만을 믿는데 제가 민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전 개인적으로 미셸 보우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그냥 있을까요? 저는 왜냐면 그 리가르도 IMF 총재도 그렇고 지금 뭐 캐시우드도 그렇고 각 분야에서 뭐 여성이 대통령만 못됐지 미국도 지금 다 큰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옐런이 4년을 한 다음에 그럼요. 짧게 단명을 했기 때문에 여성 의장이 다시 한번 조금 더 길게 가는 의장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미셸 보우만을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 자리에 앉힌 것도 트럼프고 그래서 보우먼 이사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또 그리고 저기였잖아요. 원래 매파의 수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비둘기파로 돌아섰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매파였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비둘기파로 약간 전향을 한 것 같이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캐비넷 싯은 제가 보기엔 너무 저기예요. 전향적인 변화고 이 보우먼 이사는 그동안 오래 여기서 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너무 급진적인 변화를 조금 흡수하면서 네. 트럼프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고요. 새로운 사람이 한 명 나왔잖아요. 지금 릭 리더라고. 네. 제5의 후보가.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연준 멤버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연준 멤버가 네. 아닌 사람이 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캐비넷이 또 아니었고요. 전 연준의 이사의 멤버인 케빈 워시가 있죠. 케빈이 2명 있고 네. 스콧 베센트도 원래 거론됐는데 자기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재무부장을 하고 싶다고 해서 빠진 거고 이분은 블랙록의 임원이더라고요. 근데 왜 했나 봤더니 네. 7월 달에 이제 물가 지표가 나왔을 때 물가가 지금 오른 게 없다. 이 당시에도 CPI였어요. 이번에도 CPI가 나왔잖아요. 또 CPI가 지금 오히려 어제 말씀드렸지만 코어라던가 뭐 지금 슈퍼코어에서 다 줄어드는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네네. 더 이상 뭐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지금 안 좋아요. 고용 지표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은데 이 지금 그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너무 섣부르다 해서 파월이 안 하고 있었던 게 물가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물가에 대한 부분마저 없어졌으니까 파월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쵸. 고용 시장도 안 좋고 물가가 오르지도 않으니까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7월 달에도 그랬거든요. 7월 달에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간 2.7% 상승이 나왔는데 다우존스 전망치가 2.8%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발언을 한 사람이 바로 블랙록의 릭 리더 글로벌 채권 최고 투자 책임자예요. 이분이 무엇을 주장했느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때 B컷을 쳐야 된다고 했어요. 0.5%. 네. 스티브 미런 이사가 0.5% 계속 부르짖고 있죠. 네. 트럼프가 찍어서 꽂은 사람.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분이 보니까 왜 들어갔나 했더니 릭 리더가 0.5% B컷을 외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산운용사 출신을 좋아하더라고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예. 조지 소로스 펀드를 운영하시던 분, 돈 많이 버신 분이고 러트닉 상무장관도 월가에서 돈 많이 번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블랙록의 채권 운용자잖아요. 네. 트럼프는 실무자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여기서 성과 낸 사람들, 네. 돈 벌어본 사람들 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맨날 파월을 무시하는 발언에서도 그게 느껴지잖아요. 파월은 경제학도도 학자 같다. 경제학도도 예.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학 전공자도 네, 아니고 맞습니다. 네.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맞아요. 맨날 무시하는 발언하잖아요. 내가 주식시장 더 잘한다. 내가 금리 결정에 참여해야 된다. 예. 파월은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그 파월이 하는 일이 주식 투자의 어떤 타이밍을 맞춰서 매수 사인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몰고 가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뭐 지금 캐비넷이 블랙록의 릭 리더, 그리고 러트니 상무장관 이런 사람들 보니까 다 그 경험들이 월가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위주로. 사람들 선호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이렇게 뭐 누가 되든 이제 뭐 연준 의장의
지금 자리가 왠지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그런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퀄컴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스마트폰 칩 제조사로 알려져 있죠. 이 퀄컴이 이제는 이제 AI 시장에 다시금 진입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 AI 칩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밀면서 간밤의 주가가 거의 뭐 15%가 넘게 올랐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이 데이터 센터용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스마트폰 칩으로 잘 알려진 퀄컴이 차세대 AI 가속 반도체인 AI200, AI250 두 모델을 선보이면서 AI 반도체의 강자 엔비디아의 정면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내년 출시되는 AI200은 독립형 칩, 확장 카드, 서버 시스템형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첫 고객은 사우디아라비아의 AI 스타트업 휴메인입니다. 퀄컴은 2026년부터 200메가와트급 컴퓨팅 시스템 구축에 돌입합니다. 이어서 2027년에는 AI250이 등장하면서 엔비디아나 AMD의 서버에도 작동 가능하도록 설계됩니다. 퀄컴이 자체 서버 형태로 제공할 경우 엔비디아와 AMD 서버와 직접 경쟁하게 됩니다. 퀄컴은 이를 통해서 AI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용 데이터 센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며 AI 시대의 새로운 성장축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소식에 퀄컴 주가는 장중 15% 넘게 급등하면서 6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뭐 퀄컴의 행보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I 칩 시장에 또 한 명의 주자가 등장을 한 것 같은데요. 아, 제가 계속 괴물이 득실득실 거린다고 해놓고도 괴물을 잊고 있었습니다. 괴물을 잊고 있었어요. 아직 남아있네요. 네. 지금 그 퀄컴 스냅드래곤하고 삼성 엑시노스 경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결국 삼성전자가 그것 때문에 TSMC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퀄컴이 설계도를 만약 맡기려면 TSMC에 맡기겠어요? 삼성전자에 맡기겠어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TSMC에 맡기죠. TSMC에 맡기죠. 예. 왜냐면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랑 삼성의 엑시노스가 경쟁하고 있는데 삼성 파운드리 부서가 옆에 있다고 해서 왜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네. 퀄컴의 스냅드래곤에 삼성의 엑시노스 거기서 옛날에 발열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게임을 돌리면 발열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검은 사막 이런 거 있죠, 모바일. 네. 그거 돌리면 뜨겁습니다. 근데 그거를 숨겼죠. 근데 그걸 숨겼는데 문제는 숨긴 것도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를 실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의 불만이 그거였죠. 왜 해외에 파는 갤럭시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탑재해놓고 왜 우리나라한테 국민들한테 파는 거에는 삼성전자 엑시노스 까냐 이거예요. 지금 AP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네. 컴퓨터로 따지면 CPU죠. 인텔의 CPU나 AMD CPU를 깔잖아요. 근데 지금 이 CPU가 이 핸드폰에서는 두뇌가 AP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서 대만의 미디어텍, 그다음 미국의 퀄컴,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경쟁하고 있는데 삼성은 엑시노스고 퀄컴은 스냅드래곤이에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앞서가는 게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두뇌의 왕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두뇌의 왕자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거죠. 엔비디아가 지금 그 90%를 장악하고 있는 슈퍼칩 시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괴물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은 한 명이 더 생겼네요. 네. 그렇죠? 네. AMD랑 엔비디아가 나눠먹으리라고 생각이 됐던 이 시장에 퀄컴이 진입을 합니다. 무섭죠.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엔비디아는 그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엔비디아가 현재 AI 가속기 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빈틈이 생긴 거예요. 뭔지 아시죠? 네. 90% 이상 장악을 하다 보니까 야, 제가 갑질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엔비디아 슈퍼칩이라고 비싸게 팔지? 우리가 칩을 그냥 만들어 버릴까? 그래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이런 애들이 자체 칩 개발에 나섰죠. 그리고 오픈 AI 같은 업체들, 네. 이 업체들은 엔비디아의 영향을 누르기 위해서 AMD랑 협력하죠. 자, 이런 과정들 속에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뭐 거의 다중 경쟁 체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최근에 진입한 member만 해도 이제 퀄컴, AMD, 인텔 뭐 지금 굉장히 뭐 엔비디아 이외에도 많은 멤버들이 지금 모여드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더욱더 제가 보기에 이제 퀄컴은 상당히 예. 무섭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의 두뇌를 장악하고 있고요. 네. 아까 삼성전자 엑시노스 얘기 드렸지만 상대가 안 됩니다, 아직.
스냅드래곤을 장악을 하고 있고 통신 칩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시장의 플랫폼의 이 강자가 결국 이쪽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퀄컴의 CEO 크리스티아누 아몬 이 분이 발언한 게 있더라고요. 현재의 호황이 인터넷 초창기와 비교된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AI 경쟁에서 확실한 승자를 찾기에는 너무 이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상자가 누구인지 선언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90% 이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 예. 너네 승자 아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지금 이분이. 이게 어디서 열렸냐면 리야드에서 열린 포춘 글로벌 포럼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곧 경쟁 환경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진출을 선언했네요. 이게 지금 몇 달 전에 발언한 내용이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기였죠. 전조적인 발언이었네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가 2026년, 2027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200과 AI 250으로 뛰어든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크죠. 네, 네. 아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서 자체 칩 개발에 나서죠. 그다음 엔비디아, AMD라는 강자가 있죠. 네. 거기다 퀄컴까지 뛰어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누가 더 뛰어나느냐도 문제지만 이제 가격 싸움도 되겠죠. 가성비 누가 좋냐. 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재밌어지죠. 거기다 어제 얘기 드린 대로 양자 컴퓨터 시장에서 또 누구 어떤 칩이 먹히냐 그것도 있잖아요. 지금 예. 또 AMD 칩이 또 잘 먹히냐 뭐 그 얘기 나왔잖아요. 네. IBM하고. 네. 이래서 이제 괴물들의 어떤 춘추 전국 시대의 경쟁이 본격화가 된다. 제가 보기에 이거 말고도 또 지금 여러분들 빨리 찾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하나 계속 급등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찾아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긴 합니다. ARM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긴 한데 영국에 네. 그게 지금 안 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돌아가면서 뜨고 있잖아요. ARM. 마이크론 급등하고 네. 그다음에 인텔 급등하고 그다음에 AMD 급등하고 이제 퀄컴까지 급등했죠. 네.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미디어텍이 급등할지 그다음은 ARM이 급등을 할지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칩 전쟁이 이제 본격화된 게 아닌가 싶은데 정말 내년 AI 반도체 시장 판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좀 오랜만에 퀄컴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긴 양봉이 나왔거든요. 거래량이 굉장히 폭발했습니다. 이번 이슈가 보통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함께 살펴보시자면은요. 사실 간밤에 15%가 넘었죠. 장중에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퀄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퀄컴의 차트 이번을 계기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네, 지금 아까 제가 퀄컴 봤는데 2024년도 6월달 고점 돌파가 아직 안 됐죠. 자, 지금 이게 돌아가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자 AMD도 얼마 전에 이번 달이죠. AMD도 이번 달에 고점 돌파했잖아요. 그렇죠? 이번 달에 시원하게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게 바로 2024년도 3월 달 고점이거든요. 그다음에 퀄컴이 2024년도 6월 달 고점이에요. 이거 보니까 순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저기 지금 AMD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이었고 얘는 6월 달이 고점이었잖아요. 고점이 늦게 도달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점 돌파도 늦게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 퀄컴이 가면 대만의 미디어텍이 또 갈 가능성이 있네요. 왜냐하면 퀄컴하고 미디어텍이 네. 이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두 인물이거든요. 두 네. 톱이거든요. 또 미디어텍도 또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TSMC 갔잖아요. 대만에서. 네. 미디어텍이 가겠네요. 또.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순환매에 지금 동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이제 날아가서 지금 신고가를 가면서 과열권에 있잖아요. 네.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해 드렸다시피 과열권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매도 사인은 아니나 과열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주춤거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럼 계속해서 후발주자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이 AMD가 갖고 이제 이 오늘 말하는 퀄컴이 이제 과열권에 접어들 때까지 가면 2024년도 6월달 고점을 돌파하겠죠. 자, 이런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아까 영국의 ARM도 얘기했죠. 네. 이거는 아예 설계 자산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 전입니다. 더 전이에요. 이 지금 퀄컴, AMD, 엔비디아 지금 얘기했죠. 네. 퀄컴, 엔비디아, AMD가 전부 다 설계 자산의 툴을 빌려오는 곳이 ARM입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차트가 ARM 그렇죠. 차트죠. 계속 네. 횡보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얘도 지금 또 뜰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그다음에 지금 뭐 애플 이런 회사들이 설계도 그리는 팹리스 회사들이에요. 네. 공장이 없는. 공장은 TSMC에서 운영을 하고요. 네. 그럼 설계도를 어디서 그리겠어요? 설계도의 아이디어를 따오는 데는 다 영국의 ARM이에요. 얘네 거에서 전부 다 뽑아갖고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얘네가 시초죠. 어떻게 근데 보면 얘네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쵸. 네. 지금 2년째 행보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ARM도 주목하셔야 되고 네. 대만의 미디어텍도 퀄컴에 이어서 1, 2를 다투기 때문에 또 주목을 하셔야 되고 네, 저희가 또 관련 이슈가 나오면 함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I 인프라 경쟁이 글로벌로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뭐 엔비디아의 또 호재 소식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와 도이치텔레콤이 독일의 대형 데이터 센터를 세우기로 했는데요. 글로벌 AI 거점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관련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도이체텔레콤이 독일의 10억 유로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두 회사는 유럽 전역 AI 인프라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자금을 공동으로 지원합니다. 유럽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도 이 시설의 고객이 될 예정이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비디아 젠슨왕 CEO와 도이체텔레콤 팀 회트게스 CEO 그리고 SAP 크리스티안 클라인 CEO가 다음 달 베를린에서 열린 행사에 이러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은 자체 AI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2월 2천억 유로 규모 AI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 자금 배분 방안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독일 데이터 센터는 약 1만 개 GPU가 탑재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 텍사스에서 추진 중인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에 비하면 규모가 여전히 작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놀라웠던 게 이 퀄컴이 AI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장에서 1%대 올랐죠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반대로 돼버린 거죠. 자, 퀄컴이 들어와가지고 엔비디아 경쟁력이 깎일 것이냐. 예. 근데 아직도 엔비디아는 워낙에 먹을 게 많고 퀄컴까지 들어올 정도로. 네. 야, 너네 왜 휴대폰 시장에서 놀던 애가 들어와? 먹을 게 많으니까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반증이 돼버린 거죠. 엔비디아가 먹을 게 얼마나 많으면 퀄컴까지 들어와? 이렇게 네. 돼버려서 오히려 오른 것 같아요. 네.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예, 지금 지난 여기서도 지금 장에서도. 나오잖아요. 예. 소버린 AI가 지금 등장하죠. 소버린 AI. 소버린이 영어로 자주적인, 예, 독립적인 주권이죠. 예.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부분 쓰는 지금 AI 어디 겁니까 다? 다 미국 거 쓰잖아요. 네. 클로바 하이바 쓰시는 분 있나요?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바 안 쓰시죠? 저도 써본 적이 없어요. 사실 뭐, 자, 예. 오픈 AI의 챗 GPT, 구글의 제미나이, 그렇죠? 뭐 중국의 딥시크, 네. 뭐 이 정도인데 미국, 중국 거밖에 안 써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독일조차도 유럽조차도 뒤지고 있잖아요. 예. 그나마 독일, 프랑스가 지금 여력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독립적인 국가에서 주도적인 우리나라 걸 갖자고 해서 막 하고 있는데 역부족이긴 하죠. 하지만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독일도 지금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역이 도이치텔레콤이라는 통신회사라는 거예요. 네. 이 도이치텔레콤이라는 통신회사가 주도권을 갖고 독일 정부랑 같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하고 예. 있고요. 같이 예. 정부랑. 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활약했던 분들이 지금 다 정부 부처의 그렇죠. 일원으로 앉으셨어요. 네. 그래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도이치텔레콤이 여기 독일에서 우리의 네이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까 뭐 텍사스에 비해서 이 규모가 작다고 했는데 네. 그 정도로 아직 뒤처진 거예요. 유럽은. 규모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 하나가 운영하는 그 규모도 안 되는 거죠. 국가가 운영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독일 역사상으로는 최대 규모의 단일 AI 인프라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미스트랄이라고 또 프랑스는 미스트랄이라고 또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게 국가 차원의 AI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파트너를 제1번으로 다들 누구를 꼽느냐? 엔비디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퀄컴이 들어오건 양자 컴퓨터에서 IBM이 뭐 오류 알고리즘을 운영하는데 AMD에 그냥 보통 범용치기 영향력을 발휘했더라. 이런 뉴스조차도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 엔비디아는 오히려 신고가를 가버리는 이유가 모든 국가가 아까 사우디 얘기도 나왔죠. 사우디가 또 중동에서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그 파트너가 전부 엔비디아예요. 2등은 AMD고.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나서서 야, 우리 여기서 뒤처지면 죽는다. 여기에서 뒤처지면 완전 인터넷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석기 시대로 가는 건 지금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엔비디아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슈퍼칩이 엔비디아 거 아니고서는 네. LLM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미 챗GPT, 뭐 딥시크에 뒤져 있는데 그거 따라가려고 뭐 싸구려 칩을 아까 전에 막 얘기한 대로 퀄컴 후발 진입된 데 검증 안 된 걸 쓸 수는 없어요. 그렇게 결국에 검증된 엔비디아 거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결국 이렇게 경쟁자들이 들어온다는 뉴스 자체도 네. 호재로 바뀌어버리는 지금 네.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수요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살짝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뭐 추가적으로 확장이 되는 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일주일 사이에 계속 그런 얘기 나왔는데 엔비디아는 오히려 지금 고공권에서 계속 횡보 내지는 오히려 더 위로 가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죠. 네, 주가가 지금 몇 증가하네요. 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오라클이 AMD 손을 잡아버렸다. 그 얘기도 나왔죠. MI350 칩을 엔비디아 거를 안 쓰고 AMD 거 쓰네? 그 얘기 나왔을 때도 타격 없었죠. 네. 지금 저기 뭐야? AMD가 또 양자 컴퓨터 얘기 나왔을 때 타격 없었어요. 예. 퀄컴이 진입했는데도 어제도 2%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경쟁자들이 막 들어와서 뭔 난리를 쳐도 제인슨 왕이 그렇게 여유롭게 웃으면서 우린 다 같이 가야 됩니다. 맨날 그러잖아요. 부처님처럼. 그러는 여유 있는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네, 뭐 왜냐 거의 그렇게 뭐- 해도 쿠다 생태계를 떠나기가 그렇게 어렵나 봐요. 네. 아까 말한 대로 구글이라던가 다 자체측 개발하고 있지만 그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 쿠다 생태계를 버리고 거기 가서 설계를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그만큼 자신감이 뭐, 있는 것 같아요. AI 시장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정부와 손을 잡고 AMD가 AI 슈퍼컴퓨터를 또 개발한다고 하네요. 관련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가 AMD와 손잡고 AI 슈퍼컴퓨터 개발에 나섭니다. 총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협약입니다. 양측은 두 대의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첫 번째 럭스로 6개월 이내에 완성될 예정이며 두 번째 디스커버리라는 이름으로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스템은 핵 융합 에너지와 국방 안보 기술, 식약 개발 등 미국 정부의 핵심 연구를 가속화하는 데 활용되고요.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 장관은 AI 연산을 활용하면 핵융합 연구가 2년에서 3년 내 실질적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와 오라클도 참여하며 정부는 컴퓨터를 호스팅하고 기업들은 장비와 자본을 제공합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AMD 칩 기반 슈퍼컴퓨터가 공공과 민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MD 이 기술센터에 정부가 이제 손을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 인증 효과도 좀 있겠네요. 네, 요즘에 그 AMD 이른바 뭐 여러분들 폼 좋다. 폼이 진짜 좋네요. 그렇죠? 양자 컴퓨터에서도 얽혔죠. 오라클의 또 차세대 칩으로 선택받았죠. 이 정부의 에너지부의 AI 슈퍼컴퓨터 구축까지. 지금 이슈는 다 갖다 붙었네요. 그렇죠? 모든 지금 이슈가 거의 다 오라클이라는 게 지금 예. 엄청 크잖아요. 거의 예. 파인 9 혹은 매그니피센트 7을 위협할 그렇죠. 정도의 기업이잖아요. 네. 그 기업 갖다 붙었죠. 양자컴, 슈퍼컴, 양컴이 붙어버렸어요. AMD에. 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갔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 잠깐 나왔잖아요. 예. 휴렛 패커드가 옛날에 델 컴퓨터랑 같이 개인용 PC 퍼스널 컴퓨터 파는 업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는 휴렛 패커드 컴퓨터 파는 그 부서가 아니라 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부품 납품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지금 HP가 아니라 HPE예요. 그 지금 그 앵커님 말씀하시는 거는 티커가 HPE입니다. 네. 이것도 신고가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요 인공지능 씬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 뭐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는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 이런 거 지금 전부 다 이번 달에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협력 관계에 있던 업체들 다 주목하셔야 돼요.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 네. AMD, 오라클 이런 것들 지금 다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퀄컴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런 게 경쟁 내지는 동맹 관계가 이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 누구 하나가 죽지가 않고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네. 뭐 AMD 지금 뭐 이번에 미국 에너지부와의 협력 소식에 더불어서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오라클까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테슬라가 지금 핵심 리더십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굉장히 감도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들 살펴볼 텐데요. 테슬라 이사회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이사회 의장 로빈 댄 홀름이 일론 머스크 CEO의 1조 달러 보상안을 지지하지 않으면 머스크가 회사를 떠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댄 홀름 의장은 주주 서한에서 머스크 없이는 테슬라의 미래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그의 리더십이 AI 전환과 로봇 사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상안은 시가총액 그리고 차량과 로봇 인도량, 로봇 택시 규모 등 성과에 따라서 12단계로 주식을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머스크는 지분 25%를 확보하게 됩니다. CNBC 인터뷰에서 로빈 댄 홀름 의장은 AI 중심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머스크가 충분한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단체들은 보상이 과도하고 리스크가 크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고 머스크는 이들을 기업 테러리스트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슈가 이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또 뿐만이 아니라 지금 노동단체들은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좀 근데 보상안이 이거 큰 무슨 게 아닌가 드라마 싶기도 보는 합니다. 거 같죠? 예. 드라마에서 이렇게 표결 앞두고 서로 표를 위해서 막 그 운동들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붙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 ISS 그 회사 있잖아요. 그 자문기관. 네. 그 자문기관에서는 이걸 지금 반대한다고 주주들한테 예, 딱 편지를 반발하고 보내고 있다고 있거든요. 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사회에서는 또 앨런 잃으면 이 지금 테슬라 가치 끝이다. 그러니까 11월 6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6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네. 일주일 안팎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 표결이 있어요, 표결이. 그리고 이제 이게 여론전일 수도 있는데 이거 만약에 표결 부결되면 앨런 머스크 떠난다고 이런 보도 자료를 또 내고 있는데 왜 이게 약간 좀 운동 같기도 합니다. 일부 이런 보도 자료를 내서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말 떠날지 안 떠날지 모르겠으나 일단 의지가 꺾일 것 같긴 해요. 앨런 머스크는 보상받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예. 이번 보상을 받으면 지분율이 25%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네. 합니다. 모든 걸 다 받으면요. 네. 일단 그래도 어쨌든 성과를 내면 얘기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성과를 받아서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네. 11월 6일 날 부결되면 앨런 머스크가 분명히 꺾일 것 그렇죠. 같아요. 의지가 좀 꺾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또 발언을 할지 어떤 또 행동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11월 6일 전후로 해서 일단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정고점을 못 벗기고 있거든요. AMD나 퀄컴처럼 이걸 시원하게 지금 벗겨버리면 퀄컴 아직 안 벗겼지만 네. AMD처럼 시원하게 날려버리면은 이게 다 고민이 해결되는데 지금 고점이 두 개가 딱 걸려 있잖아요. 지금 네. 저기에. 네. 근데 11월 6일이 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1월 6일을 앞두고 정고점을 돌파 못하면 11월 6일 전후로 급격한 흔들림이 한번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머스크의 지금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이 켄터 피츠 제럴드에서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510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제시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의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전반적인 트렌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신일서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외신에서 주목한 국내 이슈와 또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HD 현대중공업과 또 매크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한미 조선 업계가 미국의 해군함 공동 건조 협력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고요. 지금 헤드라인 보시면은 헌팅턴 인걸스와 미국 해군함 공동 건조 합의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소식으로 HD 현대중공업이 사실 어제장에서 엄청 올랐죠. 예, 경주에서 이제 협정 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가 양국의 조선 협력 강화 그리고 미국 해군 보조함 공동 건조입니다. 관련 이슈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어저께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종가로 5.05% 올랐습니다. 63만 원대로 들어갔는데 그 결국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지만 우리나라 조선업종은 이제 처음엔 카타르에서 대규모 LNG선을 발주하면서 LNG를 갖다가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중국도 있긴 하지만 중국이 건조했던 LNG가 공해상에서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그 사고를 다 아는데 누가 중국에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어서 삼성중공업, 이제 하나오션, 이제 현대중공업 등이 이제 싹쓸이를 해가지고 덕분에 이제 그 영업이익도 재무제표도 이제 적재 석재로 반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이제 엄청나게 튀어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작년 이맘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1월 3일인가 5일날인가 당선이 되면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한국의 조선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또 한 번에 엄청난 이제 붐업을 했는데 거기에 더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수혜가 나오고 또 이제 HD 그룹을 비롯해서 하나오션이 발빠르게 하나오션 같은 미국의 조선소 하나 인수를 하고 HD 현대중공업은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그 필리 인걸스 헌팅턴과 같이 그 다각도로 협약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주가가 뛰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뉴스는 그 헌팅턴 인걸스랑 같이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MOU라는 건 실제로는 법적 구성료는 없지만 그래도 양사 간의 수뇌부가 그 HD 현대중공업의 그룹은 이제 헌팅턴 인걸스의 그 미시시피에 있는 조선소를 방문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선을 갖다가 양사가 이제 협약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방하는 일종의 실사라고 보여집니다. 그 우리가 어떤 M&A하고 인수를 하려고 하면 이제 수뇌부가 가서 이제 그 해당 사업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런 실사라고 보여지는 것을 하고 나서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맞춰서 이제 헌팅턴 인걸스 수뇌부가 경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경주에서 양사가 MOU를 체결했다. 그래서 단순한 MOU를 넘어서서 양국가 양조선소 양기관 간의 중요한 어떤 그 분기점을 넘어서였다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가 MOU에 불과하지만 로이터가 이걸 갖고 이제 기사화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5%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헌팅턴 인걸스 사실 좀 낯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엄청 규모가 커 보이는데 어떤 기업일까요? 예, 그 미국 최대 조선소입니다. 미국이 사실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승리를 이끌었다는 것은 실제로 미국의 자국의 어떤 조선업이 있다는 뜻인 거고 자국의 조선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대의 조선소가 이제 헌팅턴 인걸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원이 무려 43,000명이고 헌팅턴 인걸스는 역사 135년이나 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미국의 어떤 해군을 갖다가 이제 건조한 역할도 하고 요즘에 이제 AI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AI, MR도 이제 헌팅턴 인걸스의 사업 분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조선소인데 이 중요한 조선소랑 HD 현대중공업이 손을 잡고 우리가 이제 오늘 아까 설명드린 보도를 본다면 우리가 미국 해군의 해군 지원함 뭐냐면 사실상 그 엄청난 규모의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그 나라가 항공모함 자체 하나 움직이면 웬만한 나라의 해군 전체를 맞먹는다 정도로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규모의 항공모함이 움직인다면 구축함이 움직인다면 거기에 필요한 이제 지원함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도 줘야 되고 그 승무원들이 군인들이 필요한 식량도 대야 되고 이런 것들 갖다 해군 지원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미 해군이 단순하게 어떤 해군 지원함 물론 지금까지 해군 지원함을 말을 하고 있지만 해군 지원함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다른 식으로 이제 그 표방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새로 해군 지원함을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입찰을 하시오. 그래서 그 헌팅턴 인걸스랑 HD 현대중공업이 맞잡고 공동으로 해군 지원함에 입찰하기로 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응찰이 된다면 낙찰이 되면 HD 현대중공업이 실질적으로 해군 건조함을 건설을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우리가 일각으로 알려주는 MRO 사업에 미국의
미 해군 MR 사업이 무려 연간 20조 원의 분량입니다.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20조 원의 분량을 지금까지는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이 가져갔는데 사실 이걸 계기로 해서 HD 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MR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사실 미국의 어떤 그 국회에서 풀어준다면은 미국의 최대 조선소의 헌팅턴 인걸스를 갖다가 투자를 하면서 지분도 가져가고 헌팅턴 인걸스는 이제 상장사입니다. 지분도 가져가고 더 나아가서는 HD 현대중공업이 경영권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MOU 체결은 단순 MOU 체결을 넘어서서 실제로 미국 본토에 상륙작전을 갖다가 감행했다. 상륙작전의 중요한 분기점을 확보했다. 거점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정말 그렇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또 HD 현대중공업의 급등 원인이 또 있다고요? 예, 네. 급등한 또 다른 원인은 이제 결국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번 주 이제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에 맞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안이 이제 못 박았습니다. 방안을 못 박았는데 그래서 이제 용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명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결국 물밑에서 오고 간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오니까 인근에 있는 울산 현대조선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부산도 중요한데 왜 부산이 왜 중요하냐면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위중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열립니다. 그러면 근처에 또 거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다 아시는 대로 그 부산과 거제 연결하는 거가대교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자동차로도 이동하는 동선에서 중요한 울산의 조선소, 거제에 있는 하나오션 조선소가 있으니까 그 조선소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도록 일정을 이제 조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물밑에서 나온 얘기고 저도 따로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너무나 많은 현안이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현안은 결국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위 중간에 어떤 그 관세 문제 갖다가 종지부를 찍는 것이 가장 최대 현안으로 보여집니다. 이 현안이 있다 보니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울산과 거제 갈 수가 있겠느냐, 시간을 낼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능성 희박하지만 계속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일만의 가능성은 계속 러브콜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시간이 나면 혹시 울산이나 거제에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울산에 방문한다 그러면 대단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울산에 방문하게 되면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울산의 현대조선소한테 받게 되는 것이고 엄청난 뉴스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전역에서 HD 현대중공업을 알리는 계기가 되니까 이만한 홍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밑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지수이다. 그러나 미지수이지만 이거 하나만 갖고도 주가는 이제 부양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HD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63만 원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번 에이펙의 HD 현대중공업에게도 굉장히 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국 조선 기술력 그리고 미국의 해군 수요도 또 맞물리면서 협력 시너지도 또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 매크로적인 이슈인데요. 자,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이슈인데 부동산 거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고를 하면서 이제 자본을 주식시장으로라고 옮겨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본을 생산적 분야로 돌려야 한다라는 외신의 기사고 최근에 자본 뭐 부동산에서 이제는 뭐 생산적 분야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재편되어야 된다라는 해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 어떤 이유로 이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블룸버그 TV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블룸버그가 또 이제 텍스트로 기사화를 해서 이제 어제 나온 것을 제가 보고 이제 가져왔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 중에서 우리는 이제 투자를 위해서 이제 시청하시니까 투자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부동산이 지금 버블이다. 버블인데 터지기 직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반드시 이 버블 직전인 부동산을 이제 압박을 해서 하나의 이제 부동산 더 갈 수 없는 자산과 자본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시장에서 강도 높은 규제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 강도 높은 규제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풍선을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에 풍선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풍선 효과를 보시면 풍선으로 부풀어 오른 부동산 시장 갖다가 정부랑 당국이 지속적으로 이제 누르면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흘러가게 되느냐? 흘러가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어디로 줄 것이냐? 주식시장으로 증시로 주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블룸버그 인터뷰를 기사화 이 내용을 갖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침 어제 이제 코스피가 4천을 돌파를 했죠. 굉장히 뭐 기분 좋은 소식이었는데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5천까지 예상을 하고 계신데 언제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발언은 내놓지 않으셨죠? 예. 그래서 이제 앵커는 한국 사람이고 이제 네. 블룸버그 직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마침 또 어저께 4,000피 예. 전임 미드압에 4,000피드를 올라가면서 당연히 앵커가 그럼 5,000피도 가능합니까? 예.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언제까지 코스피가 5,000피가 될 거라고는 내가 장담 못하겠다. 내가 못 박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것은 물론 일단은 그 12.3 계엄 사태를 말미암은 정치적 불확실이 해소된 측면도 있고 또 다른 것은 사실 지속적으로 민주당 요구했고 그걸 갖다가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거부권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막았던 일이 당연히 대통령이 자신이 됐으니까 거부권 행사할 리가 없죠. 행사할 리가 없지만 그래도 진짜 하겠느냐라는 왜냐면 그 재벌의 반발이 워낙 심했으니까요. 근데 그 실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상법 383항을 갖다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사실 코스피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이 됐는데 상법 383항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사회가 주식시장에서 주주들을 위해서도 신의와 성취의 의미를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길게 얘기하면 뭐 1시간도 필요하지만 지금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코스피 한 번 더 한 단계 더 반등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법적으로 무엇이 있었냐면은 감사위원회 선출해서 3%를 보다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소수 지분, 대주주가 경영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아니고 소수 지분들도 감사위원 선출에 입김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자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블룸버그 인터뷰를 본다면 추가로 법적인 조치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추가로 지속될 거라 보이는 법적인 조치는 이제 당연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자사주를 소각을 의무화한다면 갖고 있던 자사주를 갖다가 사실은 이제 해소해 버리면 기존의 주주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SK 같은 경우는 사실은 SK그룹의 지주회사인데 많이 갖고 있던 자사주를 갖다 25%를 갖다 소각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사실은 SK 주주 입장에 앉아서 25%의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갖다가 법제화를 갖다가 그 강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바탕으로 코스피가 또 올라갈 것이고 부동산은 억누르고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터준다면 당연히 코스피가 사실은 어제 4천 올라갔지만 4천에서 더 넘어서 5천도 올라갈 것이 마냥 소수는 아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했다. 그냥 정부에서 국민들 현혹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에 불과하다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제도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제도도 계속해서 개편이 나올 예정인데 이 추가 제도 개편에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이는 정책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안은 어제 인터뷰에서 없었지만 기사에도 없었지만 시장에서 이제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3단계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 그다음에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끝까지 하면 3단계 마무리되는데 3단계 다음에 무엇이냐를 봤을 때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국민연금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부은 돈으로 국민연금의 자산은 뭐 세계 3위의 어떤 자산 기관입니다. 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투자하는 동시에 심지어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이냐. 국민연금의 큰 손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우량주를 갖다 선별해서 투자를 해서 우리의 어떤 코스피를 갖다 올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 그렇지 않고 국민연금의 지금까지 정책을 본다면 국민연금은 단타 유지 정책을 갖다가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우리가 지금 사실 계속해서 내고 있는 국민연금, 이 국민연금을 갖고 국내 주식을 투자해야 저희에겐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투자는 하는데 국민연금의 단타를 갖다가 이제 계속 부추긴다는 것이 예. 무엇이냐면 국민연금의 한국 주식 비중 계속 줄이는 동시에 그나마 한국에 투자하는 자산을 갖다가 70은 외부 기관에 맡깁니다. 그리고 30만 갖고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를 하는데 그 70을 받은 이제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도 어떻게 하냐면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내가 맡은 돈을 갖고 수익률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단타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정책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는 한 우리나라 코스피의 어떤 국민연금의 역할을 갖다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연금 장기 투자로 유도할 수 있도록 법과 운영기관의 어떤 정책과 철학이 바뀌어야 된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S&P 500 같은 경우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화이트 크라임 범죄. 그러니까 주가 조작 같은 게 있으면 아주 엄벌을 취해가지고 감형이 없는 100년형 이런 것도 때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 무서워하는데 우리나라 주가 조작을 하더라도 2년, 3년을 하고 사실은 환수 금액도 주가 조작범이 벌어들인 돈보다 더 낮고 이건 주가 조작 부추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바꿔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 미국의 401k처럼 퇴직연금 바탕으로 주식 투자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민연금조차도 퇴직연금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들어가는데 위험하게 무서워하니까 이걸 바꿔야 돼요. 특히 기재부 공무원들 이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뀌어지려면 코스피 5천은 물론이고 5천을 더 뛰어넘을 수 있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코로나 때 주가 폭락을 하니까 국민연금이 구원토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다시 희석이 되니까 국민연금이 계속 팔았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조치입니다. 만약에 그때 국민연금이 팔지 않았다면 지금 하이닉스를 비롯한 그 주가 수익률이 얼마나 대단히 높을지 조금만 추산하면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이 단타가 아닌 장기 투자로 정책을 전환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부동산 대신한 이 금융과 또 산업에 대한 투자 견해,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우진 탁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주요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사실은 더 많은 기사로 시장 얘기를 채울 수 있었는데 기사는 뭐 거의 기획 기사식으로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는 좀 기념비적인 날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경제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1면, 뭐 2면, 3면, 4면 이렇게 주요 면을 뭐 증권면 말고도 사실 어제는 시장 얘기를 담아내는 게 맞습니다. 뭐 이데일리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사 굉장히 많았는데 좀 압축을 해서 한 기사에, 그러니까 한 꼭지에 여러 기사들을 좀 제가 좀 섞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세 오늘 기사로 어제 시장의 이런 상징적인 그런 큰 의미를 좀 담아냈고요. 마지막에 섹터 얘기 좀 하나 해보고요. 자, 보시죠. 이건 뭐 표로 바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4,042를 기록을 해서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했죠.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의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한 게 198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 42년 만에 처음 있는 기록이고요. 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닥도 900선 넘어서 작년 3월 이후 이제 1년 7개월 만에 역시 900을 넘었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각 1000대죠. 1000대가 언제 돌파했는지 쭉 그 그림이 좀 나오죠. 저렇게 보니까 우리도 어쨌든 꾸준히 우상향은 맞네요. 네, 시장이 그렇죠. 자, 보면 코스피 출범 6년 만에 1000, 18년 만에 2000, 13년 만에 3000 이렇게 시간이 꽤 걸렸는데 3000에서 4000 돌파하는 데는 4년 10개월, 5년이 채 안 걸렸죠. 그러니까 1000에서 2000 돌파할 때에 비해서는 3분의 1, 2000에서 3000 돌파할 때에 비해서는 뭐 2.5분의 1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린 겁니다. 이제 궁금해지는 건 5000이죠. 이런 분위기라면 글쎄요, 2, 3년 이렇게 걸리지는 않지 않을 것 같습니까? 왠지 뭐 내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5000에 대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했던 코스피 5000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는 뭐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요. 금방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법한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코스피가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68%가 올랐습니다. 지수가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68%가 올랐는데 이게 다른 나라, 뭐 홍콩 항생지수 31%, 니케이 26% 이런데 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좀 표가 나오네요. 뭐 아주 뭐 차이가 크게 납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에 비해서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조금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만 코스닥도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수익률을 기록할 정도고요. 역시 이렇게 지수가 4,000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했던 거는 종목은 그러니까 섹터는 반도체 섹터하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잘 아시는 것처럼 10만 원 보시는 것처럼 돌파를 했죠. SK하이닉스도 53만 원까지 좀 올라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뭐 슈퍼사이클의 뭐 중반 이상으로 지났다가 아니라 아직도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라는 분석들이 많다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더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섹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이 세 종목의 전체 거래량의 거의 3분의 1이 집중될 정도로 시장이 좀 쏠림 현상도 굉장히 좀 심하고요. 9월 이후에 전기전자 업종 이 섹터만 놓고 봐더라도 56%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오고 있다. 이렇게 사실 뭐 여러 지수들이 여러 수치들이 사실은 뭐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수치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4,000을 넘어서 5,000도 내년에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주식 증권사들의 전망은 내년에 한 3,850포인트, 올해 연말에서 내년 사이에 한 3,850% 정도 얘기가 좀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4,000 넘어가는 식으로 지금 이미 4,000을 넘었으니까요.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건 또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를테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기술적 분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 엘리어트 파동 분석 이론으로는 코스피가 6,000까지 일단 열려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다고도 합니다. 이건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만 본 거니까 이게 가능성 여부는 차치하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시장의 상방 즉 업사이드가 굉장히 열려 있다라는데 시장 전체가 거의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장이 워낙 급하게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은 우려감도 있고 너무 장이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반도체 같은 섹터 같은 경우 또 최근에 본다면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너무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주저주저하다가 이제 놓치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포모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증권사 센터장들 시장 전망을 보면 긍정적인 전망과 조금 우려스러운 전망, 신중한 전망들이 같이 좀 있지 않습니까? 김동원 KB증권 센터장 같은 경우 긴축 전환 우려 이런 부분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이게 인플레 때문에 그런 거죠. 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뭔가 지금의 이런 긍정적인 상황이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 이승훈 IBK 투자증권 센터장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5,000을 돌파할 수 있다. 그다음에 조송 NH 투자증권 센터장도 내년에도 5,000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조금 엇갈리긴 하는데 신중파와 낙관파 이렇게 나눈다고 굳이 볼 수 있죠.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금의 분위기라면 일단 4,000은 넘은 상태고 조금 단기 조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그 조정의 폭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강한 조정이라고는 10% 정도 수준에 못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계속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이 빅테크들의 AI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은 지금도 계속해서 주춤거리는 거 없이 계속해서 좀 앞으로 전진하는 것밖에 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전망들이 좀 잇따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앞서도 좀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선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우리 원전이라든가 우리의 기존 주도 섹터들이 펀더멘털에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기에 우리 정부 차원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정책들 이제 아마 경주 에이펙 끝나고 나면 이제 자사주 소각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들 아마 차차 하나하나 좀 해결이 되겠죠. 그럼 결국은 정책 수혜 테마 역시도 계속 갈 수 있다. 시장은 결국 긍정적인 쪽으로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요. 이렇게
명이 있으면요, 밝은 게 있으면 어두운 것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한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는 건데 시장이 좀 잘 나가는 종목과 못 가는 종목 간의 이 소위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우리 시장에서도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만 놓고 보더라도요, 장은 4천을 넘었는데 물론 상승한 종목도 많이 있지만 하락한 종목도 제법 됩니다. 온도차가 좀 심하게 난다라고 보는 거고요. 요거를 조금 시간을 좀 넓혀보면 코스피가 3천을 돌파했던 게 지난 6월 20일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어제까지 4개월 가지고 놓고 보면 마이너스를 기록한 종목들이 무려 1,482개나 됩니다. 같은 기간 플러스를 기록한 종목이 1,160개거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수는 4개월 동안 1,000포인트, 그러니까 30%가 넘게 급등을 했는데 오히려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수익을 낸 사람들보다는 손실을 본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코스피는 이 기간 동안 35%가 상승을 했지만 코스닥은 15%밖에 못 올랐습니다. 절반도 못 올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와 뭐 소형주, 중소형주 간의 이 양극화도 좀 심했고, 또 하나는 건설, 뭐 반도체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속 섹터들은 상당히 좀 강했지만은 건설이라든가 콘텐츠, 통신주 이쪽은 뭐 섹터 수익률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기록하는 섹터도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참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아도 참 이게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 당연히 포모 이거를 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막 과열로 향해서 달려가는 종목들을 뒤따라갔다 또 물리는 경우, 이런 걱정 때문에 또 막상 들어가지도 못하고 참 이게 시장에서는 이렇게 명과 암이 엇갈리는 그런 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어제 우리 시장 두 종목, 대표적인 두 종목 어제 실적 발표 있었잖아요. 그것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 1년 새 영업이익이 1,032%가 늘어났다라는 게 있었고요. 이게 컨센보다 조금 낮았는데 시장에서는 컨센이 너무 올라가 있었던 탓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이 쭉 가는 데 있어서 어제 하나오션도 3% 넘게 올랐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고, 오히려 앞으로 좀 연말까지 나올 수 있는 이 잠수함 관련된 이 수주 관련된 기대감,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내러티브, 기대감 장세가 더 오늘 저 하나오션에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또 어제 포스코홀딩스도 발표를 했는데 뭐 철강, 2차 전지, 소재 쪽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3분기 내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매출은 좀 뒷걸음질치긴 했는데요. 그러면 특히 이제 사실 시장에서 관심은 홀딩스보다는 사실은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773% 증가를 했습니다. 뭐 아주 엄청난 증가폭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요한 종목들 실적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데, 일단 포스코 퓨처엠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서 2차 전지의 강세 현상은 어제도 물론 좋았습니다만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세론에 대한 물론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무보다 일단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증명해주는 그런 수치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해석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이 슈퍼위크라는 긴장감이 무색하게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섰습니다. 이번 주에 뭐 대형 이벤트들을 보자면 세 가지가 있죠. 우선은 뭐 30일 목요일에 새벽에 FOMC 이제 관련해서 금리 발표가 나올 거고요. 또 M7 중에 5개가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주 후반에는 APEC 정상회담도 기다리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시장은 리스크온,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도 좀 비슷하게 보실까요? 주말에 일단 다 우호적인 쪽으로 얘기가 나왔죠. 네. FOMC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APEC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세 협상 거의 타결되는 분위기고요. 네. 거기다 이제 M7 관련된 부분들은 실적에 대해서 노이즈가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이제 실적 자체보다도 이제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주목을 하긴 할 것 같은데 네. 현재 분위기로 봐서 캐펙스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고 이미 주말에 사실은 오늘 새벽 나스닥 주가의 흐름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던 부분이 네. 있는 거고요. 이번 주가 이제 굉장히 슈퍼 위크면서 또 모든 게 다 오픈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끝나고 나면 뭐가 남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어쩌면 또 이제 셧다운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조정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할 타이밍이라기보다는 네. 조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포트를 재정비하거나 좀 더 채워가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이번 주가 지나간다면 어떤 리스크가 남아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 역시도 좀 셧다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뭐 지난 금요일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그 세부 항목을 보면은 딱히 소비자들이 아직 셧다운에 대한 우려를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흐름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번 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신호들이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코스피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환율이 1,440원대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스피는 파죽 지세입니다. 어제 드디어 4,000선을 돌파했는데 뭐 뜨거운 이유가 비단 APEC 기대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 증시가 지금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전히 강한 거는 일단 지금 환율 자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갈 것이냐. 네. 결국 이제 투자한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환차손을 각오를 해야 될 구간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또 고환율이 되고 있는 원인을 외부적인 요인에서 먼저 찾으라고 그러면 옆 나라 일본이 경기 부양한다고 또 돈 풀겠다고 하니까 네. 엔화하고 또 연동이 돼가지고 또 약세를 보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또 뜬금없이 요즘 유로화가 강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그런 면에서 또 달러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안 좋은 네. 그런 패턴이 나오는 거 있고 또 관세 협상에서 여전히 3,50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투자를 어쨌든 하게 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더해가지고 여전히 그 서학개미들 뭐 계속해가지고 그래도 한국보다는 미국이야 해서 가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고.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이 들어오는 자금보다는 여전히 좀 나가는 자금 또는 무역 대금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국내 그 기업들이 환전을 잘 안 하려고 할 거예요. 환전을 잘 안 한다고요. 달러를 가지고 있고 싶어 하죠. 아, 그렇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달러가 언제 진정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고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 시선에서 봤을 때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고 네. 문화 강세가 안정이 되고 또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조차도 한국물 ETF에 1조 원의 자금이 유입이 됐다고 하잖아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거꾸로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의 투자에 관심이 점점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네. 미국보다 올해 수익률이 우리가 월등하잖아요.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우리는 법 개정을 통해가지고 밸류업에 대한 이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된다고 그러면 또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역으로 또 서학개미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제가 기대했었던 얘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연기금이 내년에 연기금. 한국 비중에 대해서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더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계속 줄여왔었는데 지금 사실은 한국물에 더 많이 올해 같은 경우는 투자를 더 늘렸었으면 수익이 더 크게 났겠죠. 네. 물론 일회성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구조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환율대에서 투자하는 거를 주저할 이유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은 거죠. 이 연기금이 사실상 이 작년에 한국 코스피가 크게 빠질 때 하방을 좀 지지하는 역할을 해줬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연기금까지 매수가 추가로 붙는다면 우리 증시 앞으로 상방 이 바운더리가 얼만큼 커질지 좀 기대도 됩니다. 이어서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에 대해서 좀 조정 위험을 아직까지는 좀 두려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코스피 신용잔고가 23조 원 사상 최대치인데 이걸 약간 비율 수준으로 환산을 했을 때에는 아직은 좀 조정 위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까요? 이미 지금도 사실은 이제 각 지점마다 보면 반대 매매가 나와요. 네. 그 얘기는 투자를 했는데 핵심주에다가 투자를 했었으면 그런 일이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신용잔고를 끌고 가는 경우가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주도주보단 주변주에 투자했다 물려가지고 가져가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분명히 보이고 있고요. 또 예탁금 대비로 신용잔고 비율을 보면은 여전히 30% 초반이에요. 무난하네요. 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구간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흔들린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은 실적이 지금 계속 좋아질 걸 예고하고 있고 네. 업사이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반도체가 크게 흔들릴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선 여전히 강하고 이제 상반기 주도주 여전히 강한데 네. 그쪽이 그 내부 내수에 의해서 강해지는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다 수출과 관련돼 있는 네. 기업들이고 외부 환경을 봐야 되는데 사실 경쟁자가 많지 않은 구간에서 지금 진입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갑자기 그쪽이 실적이 쇼크가 나거나 그럴 가능성 역시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조정은 여전히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정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지금은 포트를 어떻게 하면 시장에 맞춰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그래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약간은 좀 보실까요, 그러면? 저는 제가 여기서도 AI 버블 얘기를 계속 네,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버블이라는 게 아니라 버블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버블을 우려하고 버블을 경고하잖아요. 근데 버블을 미리 알고 지금 버블이야라고 경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건강하다는 통상적으로 신호죠, 보면 오히려. 예, 네. 지금은 건강하게 그거를 경계하면서 시장이 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더 조금 더 오버하게 되면은 버블에 대한 이야기는 속 들어가고 이건 뉴 노멀이고 새롭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네.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서 모든 투자자가 밸류나 어떤 기업의 성장성,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 뭘 살까에만 집중할 때가 사실은 버블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땐 여전히 버블의 어떤 진행 과정이라고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크게 시장을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 물론 최근에 그 바퀴벌레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 JP 모건 다이먼 CEO가요. 네. 예, 이제 주변적인 어떤 리스크들이 하나씩 불거지는 거 있죠. 지역은행 뭐 사기 대출부터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상업용 부동산 이슈. 네. 근데 그게 오래 불거진 게 아니고요. 2, 3년 전 기사 돌아보시면 이미 그때부터 불거지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사실상 약간 선반영이 되고 있었네요.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파생 상품이 우리가 모르는 게 또 갑자기 불거질 수도 있어요. 그 네. 옛날 금융위기 때처럼. 그렇죠. 그거는 경계해야 되지만 그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네. 계속 이제 주목은 하되 지금은 그 리스크에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약간 편승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이제 보통 버블론 하면은 많이 등장을 하는 게 이제 워싱이라고 하죠. AI라는 표딱지만 붙으면은 무조건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다행히 요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이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좀 해석을 해보면서 이게 과연 수익으로 얼마만큼 연결을 짓느냐 거기에 대한 경계감도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주신 대로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열어놓고 지켜봐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시장 상황이고요. 이어서 코스피 얘기만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인제 900선을 막 넘겼는데 천스닥 좀 언제쯤 바라보고 계실까요, 지금은? 저는 지수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그렇죠. 드리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지수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이제 900 올라섰다 언제 가느냐 그렇게 따지면은 코스닥의 역사적인 고점은
과거로 돌아봤을 때 지금은 900이 아니라 원래는 90이에요. 그 10을 곱한 거거든요. 네. 370 정도가 고점이었었기 때문에 3,700 내외였었을 거예요.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렇게 따지면. 갈 길이 멀까요? 근데 이제 저평가됐다 이런 저평가는 또 아니거든요. 성장 네. 섹터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분명히 기회가 올 겁니다. 근데 코스닥도 온다 해도 주도주군 안에서 움직여야지 그 주변에 있게 될 경우에는 사실 못 편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내에서도 시장을 좀 따라가거나 시장의 색깔하고 맞는 네. 그런 섹터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해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에 2차 전지가 좋죠. 그렇죠.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를 좀 가지고 있고요. 2차 전지랑 바이오 섹터 또 앞으로 또 확실하게 뭔가 주도권을 잡아갈 만한 업종에 집중을 해야 한다. 지수 자체에는 너무 맹목적으로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이어서 보자면은 이 4,000P 시대를 이끈 게 사실상은 이 반도체지 않습니까? 내일도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바로 목요일에 삼성전자도 확정치 세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단기적으로 좀 셀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마찬가지로 있네요.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단기 세론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긴 한데 그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기회 요인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최근에 지금 쇼티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매일같이 레거시 디램이 5%씩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가 참 드물거든요. 지금 일각에서는 레거시 디램 수익률이 한 60에서 70까지 나온다는 얘기도 네. 있어요. 그 얘기는 사실 여기서 단기 실적이 선반영됐으니까 세론이 나온다면 팔고 도망가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네. 그쪽보다는 오히려 빠지는 걸 기회로 잡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레거시 디램 같은 경우는 이게 구조적으로 꽤 오래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레거시 디램을 적절히 투자하기에는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섣불리 투자를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그럼 캐펙스를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늘릴 수 있느냐? 중국 CXNT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DDR4에서 5로 넘어가면서 수율이 안 나와서 또 버벅거리고 네. 있고. 근데 지금 그 CXNT 역시 저 갑자기 DDR5를 하겠다가 또 DDR4로 넘어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구조적으로 꽤 오래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실적 발표 세론 빠진다는 걸 갖다가 리스크로 보는 것보다는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흔들린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이어서 이제 K 조선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방문을 하냐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 밤사이에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뭐 한국과의 무역 합의가 수요일까지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한국의 조선 산업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다. 이렇게 조선 산업을 콕 집어서 뭔가 완충 메시지를 덧붙였는데 뭐 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할까요? 더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미 또 한 단계 올라왔잖아요, 지금. 네. 실적 발표하면서 어닝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저는 이제 조선주 투자를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끌고 오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네. 편안할 때 사실아. 최근에도 주가 안 오르고 한 두어 달 옆으로 기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어 달 옆으로 길 때는 또 안 사다가 막상 올라가면 쫓아서 살려고 다들 또 호모가 또 이제 고민을 네. 하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시지 말고 조금 편안할 때를 보셔가지고 사시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선주가 뭐 불을 더 뿜을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더라도 네. 이제는 거꾸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면 조선 기자재 쪽에서 핵심 기자재에 속하고 대체 수단이 별로 없는 네. 그런 쪽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좀 조선 기자재 같은 곳으로 온기가 퍼질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2차 전지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뭐 전기차 수요가 급등하는 건 뭐 반짝 현상이고 ESS 기대감이 사실상 주재료가 아닐까 싶은데 뭐 아직까지는 ESS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이 추세가 얼마나 갈지 저는 조금 걱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ESS 자체만 가지고 지금 실적이 반영이 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복합적이긴 한데 우선 ESS가 단순 ESS로만 본 게 아니라 이게 AI가 묻어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픽앤쇼벨 개념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AI 쪽에 편승이 돼가지고 불을 뿜은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닝이 기대보다 잘 나왔던 거 그리고 공매도가 이제 많이 상환이 된 측면도 있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주 가까이가 공매도 상환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이자 그러면은 2차 전지 가운데서도 좀 특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핵심 광물로 분류되는 쪽. 그쪽은 이제 완전 탈중국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 주로 이제 아이템을 보면은 흑연, 흑연, 뭐 니켈 그다음에 있겠고요. 니켈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연관이 돼 있는 회사는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지금 보시면 주가가 유난히 좀 강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까지 맞물려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차 전지를 밸류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다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건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ESS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겠고 핵심 광물 관련 뉴스도 트레이싱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4000P 시대와 또 슈퍼이크를 본격적으로 맞는 그런 하루인데 오늘 투자자분들에게 핵심 투자 전략 한마디로 좀 요약한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시장의 트렌드가 뭔지, 그다음에 네포트가 시장하고 얼마나큼의 괴리가 있는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이게 쏠려서 간다라는 불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 지금 이미 4, 5년 동안 계속 그랬던 그렇죠. 겁니다. 좀 오래됐죠.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도 역시 내 거는 안 가고 시장만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계속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쩌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눌림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서 자기 포트를 한번 재점검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좀 종목별 차별화가 극심하다 보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이런 대상승이 좀 체감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겠는데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본격적인 4000P 시대 새로운 전략 다시 한번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